나오신 백지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즘 방탄유리, 방탄복 또 모자라서 이제 방탄유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유세 현장마다 방탄유리를 세운 게 여러 장면들이 포착되는데, 자, 그 이미지 띄워주시죠. 예, 저렇게 방탄유리를 쓰고 저 방탄유리 안에서 저렇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대통령 노름을 그렇게 하는 거냐, 정치 쇼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냐, 여러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저 방탄유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저런 이미지, 저런 이재명의 행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방탄 정치를 시각화했다. 이제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서 국민 앞에 서야 된다면 저런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앞에 맨몸으로 서서 떳떳하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선출직 출마, 그리고 특히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본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출처를 밝힐 수 없다,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위협이 있다라는 식의 논리로 계속해서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막 국회의원들이 뭐 탐지해야 된다, 무기 있는지 뭐 확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뭐 다들 조용히 잠시 해달라, 뭐 확인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다,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다소 요란 떠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긍정적이지도 않고, 특히 저 유리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불투명한 이재명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과도 비슷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방탄 정치가 방탄유리로 갔다. 자, 불투명성까지 제시를 해준대. 사실은 그간에 이제 암살 테러라는 게 무슨 결정적 제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네. 러시아제 소총부터 시작해서 이제 권총부터 시작해서 소총으로 업그레이드가 말이 됐어요. 계속 말이 바뀝니다. 2kg 정도에서 저격까지 가능한 1.5에서 뭐 2kg까지 저격이 가능한 괴물, 소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미사일까지 거의 등장하겠다는 얘기까지 소문이 나요. 네. 박격포 여러 등장을 할 텐데, 결국은 이게 선거 전략이다, 선거 마케팅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실의 저격 사건, 그것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걸 일종의 좀 벤치마킹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호들갑을 떨면서 저렇게 두꺼운 방탄유리를 치장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런 장면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노린 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들은 많았는데, 이재명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경멸한다고 할 수 있는 루나틱 레프티스트, 그러니까 좌파 강신도 수준의 입법 발의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체성을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가 또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죄 많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교도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야 할 곳은 아마 교도소가 아닐까라는 것을 전제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북파 공작원들이 개입돼서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파 공작원이라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북한의 간첩을 처단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왜 북파 공작원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표적이 된다는 거죠? 뭐 본인들이 간첩 세력이라는 건가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상한 발언을 했었던 것이,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선 후보 토론 당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또는 하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3월에는 만약에 비상계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저는 연평도의 꽃게밥이 됐을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 자꾸 이렇게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실 드럼통 관련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드럼통을 이재명 후보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나경원 후보를 고발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 볼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최근의 일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상한 말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런 실체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모종의 세력들, 내부 세력들이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부의 세력들이 협박을 하는 겁니까? 만일 뭐 이런 북파 공작원, 전직 오비들 얘기 아니어도, 국정원 이야기 아니어도 아마 선거 때 되면 이재명은 북한에서 본인을 암살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정도로 선거에 필요하면 그렇게 악의적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 지난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한번 그 장면을 하나 볼 건데요.
여러 쟁점들이나 정책 이슈가 제기되면 답변하는 방식이 아주 고약스럽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난처한 질문이 들어오면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반복적으로 해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짧게 그거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고액을 단순하세요. 전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단순하네요.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뭐 어쩌라고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뭐 하여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그 쟁점에 되는 사항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나의 의견과 나의 어떤 해법은 이거다. 또 처방은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뭘 모르고 질문하네. 너무 극단적으로 질문하네. 막 이런 식입니다. 후보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 대한 후보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걸 많이 첫 번째 토론에 노출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장면을 토론 장면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한다. 네. 짜증이 나면 그냥 짜증을 내버리고 특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짜증을 좀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어쩌라고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었는데 대선 후보 토론에서 격에도 맞지 않고 예의에도 맞지 않게 그냥 뭐 어쩌라고요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나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평소 화법이 그냥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저런 화법을 쓴다면 평소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화법을 쓸지는 사실 보지 않아도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의 지적 빈곤이라거나 정책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저런 무례한 태도들로 좀 일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지금까지 비리 관련 혐의라거나 부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패에도 유능하면 된다라는 프레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실상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음에 있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빙글빙글 돌리듯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한다거나 뭐 어쩌라고요라고 한다거나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단순히 비리 혐의로 점철되어서 문제적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능했구나. 그리고 또한 굉장히 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이제 후보들의 질문했을 때 무례함뿐만 아니라 상당히 빈곤하구나. 그간에 이재명 얘기를 하면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고 당대표 시절에 당의 어떤 정책기구나 당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나 정책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잘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론회 때 뭐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재명이 상당히 준비된 어떤 후보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주 표피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예를 들자면 AI 100조 문제도 그렇고 사실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서남부 지역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원론적인 네. 이야기만 하고 현실적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비현실적인 구체성이 없는 답변만 여러 차례 하는 걸 보면서 준비된 후보가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능력 자체, 자질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했는데 그 앞서 얘기했던 사실은 능력이 없다. 이 부분도 재차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당시에 기존의 6%대였던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완전히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장사를 했었던 것이 기본소득 또는 토지공개념 같은 본인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계속 선전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0.3%까지 떨어졌던 경기도의 성장률이었었던 것이고 이미 네. 그것을 통해서 저는 무능은 입증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능력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과대평가가 된 부분이 많은 것이요. 계속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했던 것이라고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아주 소량 돌려주면서 생색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유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제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마을에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본소득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기본소득을 통해서 돈이 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그림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본인의 공식 계정에 올린 바가 있었는데 뭐 자기가 그걸 만든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토론에서도. 근데 애초에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소득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공산 이념을 통해서 포퓰리즘을 이용해 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때문에 또다시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수치까지 굳이 대통령 후보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100조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디 편성을 할 것이다라고 수치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바로 정할 수는 없죠. 토론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규모로 이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00조 규모로 예산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라고는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적으로도 사실 이룬 것이 없고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뭐 어쩌라고요라거나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워낙 이제 독재 정치를 오래 해왔다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장조차도 민주당의 전당대회쯤으로 생각하는 다소 오만한 태도들도 보였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정치인이 무지를 넘어서 무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문제가 됐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꺼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저는 김정은 대변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북한이 얼마나 많이 침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왔습니까? 미사일을 도대체 몇 번이나 쏜 겁니까? 전투기 같은 것들까지 띄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 위협을 굉장히 위협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줘 왔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6.25 전쟁이 우리나라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민주당 쪽 의견과도 일치하는 수준으로 정말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안보관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자질이 없는지 스스로 증명했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후보 토론회 쟁점들 최근에는 뭐 커피 원가 120원부터 노쇼 경제론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이거 이야기하면서 효용가치,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효용가치가 있다 또는 뭐 기본소득이 효용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막 많이 뿌리면 그게 돌고 돌아서 승수효과가 일어나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노쇼 경제론, 호텔 경제학론도 주장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기본소득 문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 경제학자들이 교육에 까우뚱하는 게 아니 대체로 돈 넣었다가 그냥 예약금 빼면 어떻게 그게 경제가 잘 되냐. 넣다 뺐다 하면 잘 되면 금방들 대기업 뛰고 금방 초강국 되는 건 너무나 우스운 논리다. 그런데 사실 듣는 이제 지지층들은 야 이재명 되면 저런 방식으로 하면 금방 지역 경제도 살리고 금방 기업들도 막 커지고 근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깊이 모르시고 그냥 뭔가 그리고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속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또래들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교육 과정에서 경제 관련 부분들이 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또래들은 대부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굉장히 선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고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화가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일인 것 같고요. 당장 일하기 싫다라는 생각,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25만 원을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25만 원보다 더 큰 세금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잘못이 뭐냐면 승수효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일종의 배급에 익숙해지게 길들여지게 해놓고 그러면서 또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계속해서 거두는 겁니다. 계속 세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아주 조금 돌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고마워해야 됩니까?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세를 낮춰서 국민 스스로 본인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 가치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 개개인이 부유해지고 국가가 부유해지고 번영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2중, 3중 과세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나라로부터 20만 원, 25만 원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에서 면세를 한다거나 세율을 전폭적으로 낮춰야죠. 저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훨씬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냥 포퓰리즘을 활용하는 포퓰리스트였다면 좌파가 아니었다면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아예 소득세를 없애버리겠다라거나 이런 정책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국민의 경제적 자율성을 빼앗아서 국민을 길들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결국에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혹시 제 노트북 한번 연결됩니까? 예.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좀 위로 올려주시죠. 예. 마침 기사가 나 펜션 30명 숙박, 횟집 20명 예약
제주서 정당 사칭 노쇼 6건. 근데 이제 정당 사칭 노쇼이긴 한데 정당의 사칭에서 노쇼가 아니면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펜션 30명 숙박을 계약금 한 3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다고 치시죠. 오늘 예약을 하죠. 횟집 20명 예약을 했다가 이것도 한 20만 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 지금 펜션 30명 숙박을 하게 되니까 내일 가겠다고 했으니까 펜션에서는 30명 숙박 방을 뭐 20개든 10개든 다른데 예약이 와도 잡지 않겠죠. 횟집도 20명 예약을 한다고 하니까 회를 여러 가지를 떠놓거나 준비를 해놓겠죠. 아니면 자기 거래처에 참돔 20마리 뭐 산호징어 50마리 해놓겠죠. 그런데 현실로 가봅시다. 내일 임박해가지고 그거 나 우리 취소하고 예약금 30만 원 준 거 20만 원 준 거 다시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의 승수효과처럼 생기나요? 아니면 펜션 다른 건 예약을 못 받고 폭망하고 횟집 20인분 참돔소 사놓고 주문했던 거 산호징어 주문했던 거 다시 그거 주문했다가 가져다 놨는데 예약 취소하고 예약금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펜션하고 횟집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게 호텔에 가서 정육점으로 가고 치킨집으로 가고 정육점으로 가고 가구점으로 가서 그게 다 10만 원씩 이득이 생긴다고요? 예약금 10만 원 때문에 40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고요? 노쇼라는 게 이런 건데 그걸 주장하고 있이 너무 한심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나 뭐나 자 노쇼 우리 현실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쇼 사기범이 될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만일 해서 본인이 장난질 치라면 노쇼 사칭하는 것이 됩니다. 자 마침 기사가 나와서 경찰은 제주도 경찰서에서 지금 아마 정당 사칭한 노쇼구 6건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건 기사가 나와서 한번 연동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하고 싶은? 가령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노쇼가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뭐 한 30명이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안 오게 돼버리면 그만큼의 예약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하루의 매출에 대해서는 타격이 크게 되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